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떠날 여행은 무려 5천 년 전의 세계입니다. 5천 년이면 얼마나 오래된 시간일까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라는 것도 역사에서는 극히 최근의 일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먼 과거로 시간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북아프리카의 사막, 그곳에는 황금빛으로 빛나는 모래만 있을 것 같은 황량한 땅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막 한복판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명 중 하나가 탄생했습니다. 바로 고대 이집트 문명입니다.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운 세계 4대 문명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그 4대 문명 중 하나가 바로 이 이집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이런 위대한 문명이 탄생했는지, 그리고 어떤 놀라운 이야기들이 숨어 있는지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이집트의 지도를 펼쳐놓으면 정말 흥미로운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집트 전체 면적이 한반도의 4.5배나 되는데 그중에 무려 95%가 사막이라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끝없이 펼쳐진 모래 언덕, 저 막막한 황무지 속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은 고작 5%라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디서 살았을까요? 바로 그 5% 안에 한 줄기의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강의 이름이 바로 나일강입니다. 이 강은 아프리카 중부 지역에서 내린 빗물을 가지고 흘러내려옵니다. 그리고 매년 같은 시간, 정확하게 7월 중순부터 8월까지 강물이 넘쳐나갑니다. 홍수라고 하면 보통 재앙을 떠올리게 되죠. 마을을 삼키고 재산을 빼앗아가고 때로는 목숨까지 위협하는 그런 비극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집트의 나일강 홍수는 달랐습니다. 이 홍수 때문에 오히려 문명이 탄생했거든요. 매년 나일강이 넘칠 때마다 강 상류의 아프리카 초원에서 흘러내려온 기름진 흙들이 나일강 유역 곳곳에 소복이 쌓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세요. 사막의 모래 위에 검은색의 비옥한 땅이 내려앉습니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이 현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저 검은색 흙이 있으면 우리는 농사를 지을 수 있겠다는 깨달음이 들었을 겁니다. 식물도 자라고 곡식도 자라고 먹을 것이 생긴다는 것을 알아챘던 거죠. 그래서 고대 이집트인들은 나일강의 범람 주기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홍수가 날까? 이걸 정확히 알 수 있다면 미리 준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들은 하늘을 관찰했습니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 중에서 특별히 밝게 빛나는 별을 발견했어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시리우스 별입니다. 신기하게도 이 시리우스 별이 밝게 나타날 때마다 나일강이 정확하게 범람했습니다. 별과 강이 하나의 리듬으로 춤을 추고 있었던 거예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것을 이용해서 역사적으로 첫 번째로 정확한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쓰고 있는 1년 365일이라는 단위가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별이 한 주기를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365일이었던 거죠. 얼마나 신기한가요? 5천 년 전 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 체계가 지금도 우리의 시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달력이 생기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람들은 언제 농사를 시작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됐어요.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거두어야 하는지를 계획할 수 있게 된 거죠. 그 결과 수확이 풍성해졌고 인구가 증가했고 문명이 발전했습니다. 나일강이 주는 비옥한 땅에서 무엇이 자랐을까요? 먼저 밀이 자랐어요. 고대 이집트의 주식이 된 밀은 경제적으로도 엄청나게 중요했습니다. 밀을 빻아서 가루를 만들면 빵이 되죠.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 빵을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에 먹었습니다. 밀 다음으로는 보리가 재배되었어요. 보리는 뭘 하는데 썼을까요? 맥주를 만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5천 년 전 이집트에서도 맥주를 마셨거든요. 흥미로운 점은 맥주 제조를 주로 여성들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사회에서 맥주 만드는 일은 상당히 귀한 일이었고, 이 일을 하는 여성들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포도, 멜론 같은 과일들이 자랐고요. 오이, 상추 같은 채소들도 풍부했습니다. 이렇게 먹거리가 풍부해지니까 사람들은 더 이상 하루하루를 생존을 위해서만 살지 않아도 됐습니다. 생각할 여유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음식에 여유가 생기자 다음으로 나타난 것이 무엇일까요? 문자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상형 문자라고 불리는 특별한 글자를 만들어냈어요. 약 800개의 글자를 조합해서 글을 썼습니다. 새 같은 동물의 모양, 사람의 모양, 눈의 모양 등등이 모두 의미를 가진 글자였던 거죠. 이 상형 문자들을 보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마치 만화처럼 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느껴져요. 벽화에 누군가가 그려져 있고 그 옆에 상형 문자로 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말풍선이 달린 만화처럼요. 5천년 전 이집트인들이 생각한 그들의 생각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해지는 거예요. 고대 이집트 귀족의 무덤에서 발견된 벽화를 보면 어떤 사람이 경찰이라고 그려져 있어요. 손에는 경찰 배지 같은 걸 들고 있고요. 옆에는 개코 원숭이 2마리가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경찰견처럼요. 즉, 경찰을 운영한 것도 고대 이집트인들이 최초였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가장 인상적인 부분으로 접어듭니다. 피라미드입니다. 약 4,500년 전에 지어진 이 거대한 건축물을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높이만 해도 147m예요. 지금 건설되고 있는 50층짜리 건물 정도의 높이입니다. 그런데 높이만 거대한 게 아니에요. 밑면의 넓이도 어마어마합니다. 서울의 월드컵 경기장이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의 무려 5배입니다. 5배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월드컵 경기장 5개를 나란히 놓아도 피라미드 밑면이 더 크다는 뜻이에요. 그 크기도 크지만 정말 신기한 건 그 건축물이 거의 완벽한 사각형이라는 겁니다. 4개의 변이 모두 정확하게 직각을 이루고 있어요. 현대의 정교한 측량 기술로도 그렇게 정확하게 하기 어려운데 5천년 전에 이것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그 비밀이 바로 밧줄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길이가 같은 매듭이 12개 있는 밧줄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밧줄의 3개 매듭을 한쪽에, 4개 매듭을 다른 쪽에, 5개 매듭을 또 다른 쪽에 이용해서 삼각형을 만듭니다.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은 5의 제곱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그런데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미 5천년 전에 이 원리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밧줄 하나로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피라미드의 밑면을 정확하게 만드는 것이 왜 중요했을까요? 만약 밑면이 정확한 정사각형이 아니라면 피라미드의 꼭지점이 중심에 놓이지 못해서 결국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라미드를 세우기 전에 먼저 이 밧줄을 이용해서 땅 위에 완벽한 정사각형을 그어 놓았던 겁니다. 귀족의 무덤에서 발견된 벽화에는 사람들이 손으로 밧줄을 잡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중간중간에 매듭이 보이죠. 사람들이 일정한 간격에 서서 밧줄을 잡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고대 이집트인들이 토지의 면적을 측량하는데도 이 방법을 썼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정말 신기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 거대한 피라미드를 만드는 데 필요한 돌들을 어떻게 옮겼을까요? 무려 230만 개의 돌이 필요했어요. 하나하나의 돌의 무게는 2.5톤에서 7톤까지 다양했습니다. 1톤이 얼마나 무거운지 감을 못 잡으시겠지요. 현대의 건설 장비 없이 어떻게 이런 거대한 돌들을 옮길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이것도 고대 이집트인들은 너무나 똑똑하게 해결했습니다. 이집트의 지역마다 채석장이 있었어요. 이 채석장들은 대부분 나일강 근처의 산 위에 있었습니다. 매년 나일강이 범람할 때 미리 준비해 두었던 돌들을 배에 실었습니다. 범람한 강물을 따라 배가 올라가면 건설 현장 근처에 파놓은 수로까지 도달합니다. 배가 그곳에 접안하면 돌은 배에서 내려집니다. 이제 남은 거리는 육로로 옮겨야 했어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돌을 옮기기 위해 썰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썰매 위에 돌을 올린 다음 여러 명이 함께 끌었어요. 보통 15명이 한 조를 이루어서 여러 조가 함께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한 번에 75명 정도가 함께 한 덩어리의 돌을 끌 수 있었던 거죠. 그럼 그 돌들을 피라미드 위로 어떻게 올렸을까요? 학자들이 오랫동안 연구한 결과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방법은 경사로를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피라미드를 지으면서
동시에 그 피라미드를 따라 나선형의 경사로를 만들어 올라갔던 거예요. 마치 시계추처럼 빙글빙글 돌면서 올라가는 경사로를 상상해 보세요. 그 경사로를 따라 썰매가 끌려 올라가면서 돌이 하나 또 하나씩 쌓여 나갔던 겁니다. 돌을 쌓으면서 동시에 경사로도 함께 커져갔어요. 결국 피라미드가 완성되면 그 경사로는 없어집니다. 이렇게 돌을 쌓다가 마지막에 가장 위의 꼭지점에 특별한 돌 하나를 올려놓습니다. 이것을 피라미디언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마지막 돌을 정확히 어떻게 올려놓았는지는 지금도 완벽한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기자에 있는 대피라미드는 파라오 쿠프 왕이 자신의 무덤으로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인력이 동원되었을까요? 학계에서는 약 1만 명 정도가 이 거대한 공사에 참여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원이 무려 20년 동안을 쏟아부었어요.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힘들고 오랜 공사가 노예의 힘으로 이루어졌다는 설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역사 기록들을 보면 피라미드 건설에 참여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집트의 농민과 건축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그들이 받은 처우예요. 노동자들은 하루에 8시간씩 일을 했고 8일을 일한 후에는 2일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이 2일의 휴무일에도 임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5천년 전에도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했던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피라미드 건설 노동자들이 특식으로 무엇을 받았을까요? 놀랍게도 양파와 마늘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 두 가지가 기력을 되돌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노동자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했냐면 양파를 주지 않는 날에는 노동자들이 일을 거부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무역 상인들의 기록에도 양파 요청에 관한 내용이 남아있을 정도예요. 5천년 전 이집트인들이 남긴 기록이니까요. 정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은 곡물, 기름, 생선, 채소, 고기, 포도주 같은 것들도 특별히 배급받았습니다. 현대의 관점에서 봐도 꽤 좋은 대우예요. 국가가 국가 프로젝트를 위해 노동자들을 인간적으로 대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왜 파라오들은 이렇게 거대한 무덤을 만들었을까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사후 세계가 있다고 믿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다른 세계에서 계속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죽은 후에도 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파라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어도 사후세계에서 계속 왕으로 살아야 한다면 그럼 사후세계의 왕궁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것이 바로 피라미드입니다. 피라미드는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사후세계에서 파라오가 살 왕궁이었던 거죠. 파라오의 절대적 권력을 상징하는 이 거대한 건축물은 동시에 인류의 기술과 조직력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이 정도 규모의 공사를 진행하려면 건축 기술도 뛰어나야 하지만 국가의 조직력과 경제력도 엄청나야 하거든요. 그런데 피라미드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사후세계에서 왕이 살아가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육체가 아닐까요? 혼이나 영혼은 존재하겠지만 최후의 부활 때 돌아올 육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시작된 게 미라 제작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어떻게 미라를 만들었는지는 정말 정교하고 과학적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뇌를 제거하는 거예요. 콧구멍 안쪽에 뼈를 부수고 뇌를 죽처럼 만들어서 긁어낸다고 해요. 조금 섬뜩하게 들릴지 몰라도 당시에는 뇌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다음 단계는 장기를 적출합니다. 심장을 제외한 모든 내장 기관을 꺼내는 거예요. 소화기관에는 많은 박테리아와 효소가 있어서 빨리 부패하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왜 심장만 남겼을까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사후에 신들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고 믿었거든요. 이 심판에서는 저울에 당신의 심장을 올려놓고 깃털과 무게를 재요. 심장이 깃털보다 가벼우면 천국으로 간다는 거죠. 빼낸 장기들은 별도로 보관합니다. 항아리에 담아서요. 그 다음에 시신의 안팎에 소금 성분인 나트론이라는 물질을 채워 넣습니다.
그리고 40일을 그냥 기다립니다. 나트론의 알칼리 성분이 천천히 박테리아를 제거하고 세포막의 지방질을 변화시켜서 시신의 형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현대 과학으로 분석해봐도 이 방법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놀라울 정도입니다. 3,000년이 훨씬 넘은 미라들도 아직도 피부가 남아있고 머리카락이 남아있어요. 어떤 경우는 얼굴 생김새까지 거의 손상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습니다. 5,000년 전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기술을 발명했는지는 정말로 신비롭기까지 합니다. 40일이 지나면 시신의 표면과 내부를 깨끗이 씻고 향나무 기름이 함유된 밀랍으로 마사지를 해줍니다. 그 다음 붕대로 감싸고 관에 넣어서 안치합니다. 계층에 따라 나무관도 있고 석관도 있고 파라오의 경우 황금관에 안치되기도 했어요. 이 전체 과정이 70일 정도 소요됐습니다. 미라의 관을 보면 정말 화려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어요. 신들의 모습, 파라오의 모습, 사후세계로 가는 길을 나타내는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 거죠. 어떤 미라는 황금혀를 가지고 있다고도 합니다. 혀가 썩어서 제거되었지만 사후에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황금혀를 넣어둔 거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할까요? 고대 이집트인들이 죽음을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너무나 뚜렷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들은 죽음을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의 시작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토록 정성을 들였던 거죠. 동시에 이것은 당시 사회의 부와 기술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평범한 사람들도 미라가 되길 원했고 귀족과 왕족은 더욱 화려한 미라 제작에 정성을 들였어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두가 사후의 삶을 꿈꿨던 거죠.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새로운 장으로 넘어갑니다. 고대 이집트 역사상 가장 위대한 파라오로 불리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람세스 2세입니다. 그는 25살의 나이에 파라오 자리에 올랐어요. 그리고 무려 66년을 파라오로 살아갑니다. 당시 평균 수명이 40살 정도였던 시대에 91살까지 산 거네요. 정말 오래 산 파라오였습니다. 람세스 2세가 파라오 자리에 올랐을 때 이집트는 오랫동안 히타이트라는 제국과 전쟁 중이었습니다. 히타이트는 지금의 터키 지역을 점령하고 있던 철의 제국이었어요. 오랜 기간 두 제국이 영토를 두고 싸웠는데 이 싸움이 계속되니까 양쪽 국가 모두 피폐해져 갔습니다. 람세스 2세는 현명한 결정을 내립니다. 이런 소모전이 계속될 수는 없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히타이트와 평화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평화 조약이라고 불리웁니다. 기원전 1259년경의 일이에요. 평화가 가지고 온 것은 무엇일까요? 경제의 번영입니다. 더 이상 전쟁에 써야 할 재정이 필요 없게 되니까요. 동시에 상인들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됐어요. 이제 이집트의 상인들은 히타이트 제국을 통과해서 지중해까지 나갈 수 있게 된 거죠. 교역로가 열리니까 이집트에는 올리브유, 포도주, 아편, 구리, 토기 같은 다양한 물건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이집트의 수학, 천문학, 의학 같은 높은 수준의 학문들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돼요. 이집트의 명성이 지중해 전역으로 퍼져나간 거죠. 이 시기를 고대 이집트의 황금기라고 부릅니다. 람세스 2세가 만든 평화가 이집트의 모든 계층에 번영을 가져다 준 거예요. 사람들의 먹거리도 풍부해지고 더 이상 생존만을 위해 살지 않게 돼요. 문화와 예술에도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평화와 번영이 만든 가장 눈에 띄는 발전 중 하나는 의학이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벽화에는 의사들의 모습이 자주 그려져 있어요. 흥미로운 점은 각자의 전문 분야가 있었다는 거예요. 안과 의사, 외과 의사, 부인과 의사처럼요. 현대처럼 전문화된 의료 체계가 있었던 거죠. 당시의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이집트에 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집트에는 의사들이 넘쳐난다고요. 특히 외과와 부인과 같은 전문 분야의 의사들이 존재했다고 기록했어요. 동시대 다른 국가들에서는 상상할 수 없던 의료 체계였습니다. 외과 수술에 사용된 도구들도 발굴됐어요. 칼, 집게, 바늘 같은 것들이죠. 벽화에는 상처를 봉합하는 모습도 그려져 있습니다. 5,000년 전에 이미 상처를 꿰매는 기술이 있었다는 거네요.
이 정도면 정말 놀라운 수준의 의료 기술입니다. 더 놀라운 발견이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임신 판정 방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밀과 보리의 종자에 임신한 여성의 소변을 봅니다. 그럼 밀에서 싹이 나면 딸을 임신했다고 생각하고 보리에서 싹이 나면 아들을 임신했다고 생각했어요. 둘 다 싹이 나지 않으면 임신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사실일까요? 1963년에 미국의 국립보건원에서 실제로 실험해 봤습니다. 그 결과는 놀랍게도 70% 정도의 정확도가 있었어요. 임신한 여성의 소변에는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증가하는데 이 호르몬이 종자의 발화를 촉진한다는 거죠. 성별 판별은 과학적 근거가 없었지만 임신 여부 판별은 상당히 정확했던 거예요. 이런 발견들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우연히 이것을 발견한 게 아니라 오랜 관찰과 경험을 통해 이런 방법들을 개발했던 거죠. 경험이 쌓여서 지식이 되고 지식이 전수되면서 의학 체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더 놀라운 발견도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발굴된 의족입니다. 나무로 만든 발가락 모양의 보형물이에요. 엄지발가락만 보형물을 만들었는데 가죽 커버를 이용해서 발에 잘 붙도록 했거든요. 이것은 노동자들이 높은 수준의 의료 지원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평범한 노동자도 팔다리를 잃으면 국가가 보형물을 제공했다는 거네요. 현대의 관점에서 봐도 꽤 진보적인 복지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라미드 건설 같은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피임약도 있었습니다. 악어의 배설물 아카시아 껍질, 꿀을 섞어서 만든 약이었어요. 여성의 몸에 넣으면 임신을 예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5,000년 전에도 여성들의 생식 자유가 있었다는 뜻이네요. 자녀를 많이 낳으면 힘들기도 하고 경제적 부담도 있으니까 피임약이 필요했던 거죠. 람세스 2세는 자신의 위대함을 증명하기 위해 거대한 신전을 하나 더 지었습니다. 아부신벨 신전이에요. 암벽을 깎아서 만든 이 신전의 입구에는 무려 20m 높이의 람세스 2세 상 4개가 버티고 있어요. 람세스 2세는 자신을 신처럼 생각했던 거죠. 신전에 자신의 상을 세워둔 거네요. 이 신전에는 신비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신전 안의 지성소라고 불리는 방에는 신들의 왕 아몬과 태양신 라, 그리고 람세스 2세의 석상이 놓여 있어요. 신기하게도 1년에 딱 2번 태양빛이 이 방 안으로 들어와서 약 20분간 이 석상들을 밝혀줍니다. 더욱 신기한 건 이 2번이 정확히 람세스 2세의 파라오 즉위일인 2월과 생일인 10월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설계된 것일까요? 학자들은 람세스 2세가 이런 천문학적 현상을 미리 계산해서 신전을 지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자신이 신들과 동등한 위치에 앉아 있다는 걸 태양빛으로 표현한 거죠. 람세스 2세 시대가 지나면서 고대 이집트는 점차 쇠퇴해 갑니다. 후대의 파라오들은 재정이 고갈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근처의 도굴꾼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파라오들의 무덤에서 금과 보석, 그리고 미라까지 훔쳐가는 거죠. 피라미드는 워낙 크고 눈에 띄니까 도굴하기가 쉬웠어요. 그래서 후대의 파라오들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왕가의 계곡을 만드는 거죠. 산의 암벽 속에 무덤을 파서 만들고 입구를 철저히 숨기는 방식이었어요. 사람들이 이 무덤들을 찾기 어렵도록 말이죠. 이 계곡의 무덤들을 건설하는 데는 수많은 건축가들과 노동자들이 필요했습니다. 람세스 2세는 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어요. 물을 길어주는 하인, 개인 시종, 곡물, 기름, 생선, 채소, 고기, 포도주까지 제공했습니다. 정말 인간적인 대우였어요. 신기한 발견이 하나 더 있습니다. 왕가의 계곡 근처에서 발견된 노동자들의 근무 일지예요. 거기에는 다양한 사람들의 휴가 사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과음으로 휴가를 했고 또 다른 사람은 친척의 미라를 만드느라 휴가를 했어요. 그 중에 특이한 사유도 있습니다. 한 노동자는 전갈에 물려서 결근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막 지역이니까 위험한 동물들이 많았던 거죠. 이런 기록들을 보면서 우리는 5,000년 전 사람들의 일상을 생생하게 느껴볼 수 있습니다. 우리처럼 아프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때로는 회피하기도 했던 거네요. 이렇게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일했던 건축가들과 노동자들은 정말 아름다운 무덤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강압이 아닌 존중과 배려 속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더 위대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고대 이집트도 그런 예를 잘 보여줍니다. 1922년 7월 6일 이집트 룩소르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왕가의 계곡에서 무덤 하나가 발견된 거예요. 하지만 보통의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59개의 미라가 무더기로 발견됐거든요. 그것도 파라오와 왕비들, 왕족들의 미라였어요. 도굴꾼들이 남몸들 때 도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신관들이 몰래 이 미라들을 이곳으로 옮겨 숨겨둔 거였어요. 3000년 뒤에 비로소 세상의 빛을 다시 보게 된 거죠. 그 무덤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투탕카멘의 무덤입니다. 투탕카멘은 소년 파라오라고 불리는데 단 9년만 파라오 자리에 있었어요. 약 3000년 전 사람이에요. 무덤은 상대적으로 작았지만 안에 들어있던 유물들은 정말 많았습니다. 무려 5,300여 점의 유물이 들어있었거든요. 투탕카멘의 무덤에서 나온 것들을 보면 정말 압도당합니다. 황금으로 만든 관,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 수많은 장신구, 식기, 도구들. 모든 것이 황금으로 빛나고 있어요. 투탕카멘이 아무리 오래된 파라오여도 당시의 부와 기술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유물들입니다. 투탕카멘의 미라가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되었을 때 전 세계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3000년의 세월을 거쳐도 남겨진 피부, 머리카락, 얼굴 윤곽.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꿈꿨던 고대 이집트인들의 그 꿈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거네요. 투탕카멘이 비록 중요한 역사적 인물은 아니었지만 그의 무덤이 비교적 온전했기 때문에 고대 이집트 문명이 얼마나 화려했는지를 엿볼 수 있었어요. 더 중요한 파라오의 무덤들은 도굴되어 많은 유물을 잃었거든요. 투탕카멘의 무덤 발견 이후로 유명한 도시 전설이 생겨납니다. 파라오의 저주라고 불리는 건데요. 무덤을 발굴한 팀의 일부 사람들이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무덤에 대한 분노로 파라오가 저주를 내렸다는 설이 퍼졌던 거죠. 하지만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건 과장된 설이에요. 무덤 발굴에 참여한 총 1,500명 중에서 약 21명이 의심스러운 원인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1,500명 중 21명이면 통계적으로 아주 이상한 건 아니거든요. 특히 발굴팀을 지휘했던 하워드 카터는 무덤 발굴 이후에 17년을 더 살아서 64세의 생을 마감했어요. 무덤을 발견해서 처음 알린 사람 중에 한 명은 당시 겨우 12살이었는데 그 사람은 81년을 더 살아서 53살까지 살았습니다. 생전의 인터뷰에서 그는 저주는 무슨 소리냐고 비웃었다고 합니다. 파라오의 저주는 아마도 고대 이집트인들의 문화를 지키고 싶은 염원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전설이 아닐까 싶습니다. 19세기 이집트는 유럽의 식민지가 되어 있었어요. 영국과 프랑스가 통치하던 시대였죠. 그러자 유럽인들이 이집트로 여행을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기념품으로 미라나 미라가 들어있던 관을 사가지고 돌아갔어요. 유럽에서는 미라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이 돌기 시작합니다. 미라를 감싼 붕대에는 희귀한 허브와 향료, 그리고 살균 효과가 있는 물질들이 묻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이게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노점상에서도 미라를 약으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미라의 갈색을 이용해서 그림 물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미라를 갈면 갈색이 나오는데 이것을 미라 브라운이라고 불렀어요. 유명한 화가들도 이 색깔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던 거네요. 고대 이집트 문명이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이 위대한 문명의 영향력은 주변 국가들로 퍼져나갑니다. 특히 그리스는 이집트로부터 엄청난 영향을 받았어요. 이집트의 수학, 천문학, 의학, 건축 같은 것들이 그리스로 전해지고 그 그리스의 지식은 다시 로마로 전해집니다. 결국 고대 이집트가 없었다면 서양 문명 자체가 달라졌을 거예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기초적인 학문들과 기술들이 이집트에서 나왔거든요. 달력, 기하학, 의학, 건축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이 사막의 문명에서 시작되었던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인류가 죽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하는 철학적 질문이 아닐까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죽음을 끝이 아니라 변화로 생각했어요. 미라를 만들고 무덤을 지었던 이유는 삶의 연속성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집트 고대 문명을 배우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5천 년 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배우는 거죠. 그들이 남긴 피라미드, 미라, 벽화, 상형 문자들을 통해 우리는 그들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나일강의 범람을 관찰해서 달력을 만든 것처럼 우리도 자연을 관찰하고 배워야 합니다. 그들이 피라미드를 건설할 때 모든 사람을 인간적으로 대우한 것처럼 우리도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들이 영원한 삶을 꿈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남길 유산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5천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고대 이집트가 남긴 교훈들은 여전히 생생합니다. 피라미드는 무너지지 않았고 미라는 부패하지 않았으며 그들의 생각은 우리 마음에 계속 울려 퍼집니다. 이것이 문명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요? 5천 년을 거쳐도 사라지지 않는 인류의 영원한 메시지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떠났던 시간 여행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막 속의 나일강이 주는 정기적인 범람으로 시작된 이집트 문명. 그 강물이 주는 비옥한 땅에서 농사가 시작되고 인구가 증가했고 도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문자가 나타났고 수학이 발전했고 의학이 진전했습니다. 그리고 피라미드라는 인류 역사에 영원히 남을 건축물이 세워졌어요. 노동자들은 존중받으며 일했고 파라오는 신처럼 대우받았으며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삶을 꿈꿨습니다. 람세스 2세는 평화조약으로 번영의 시대를 만들었고 아부신벨 신전은 태양의 움직임까지 계산해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투탕카멘의 무덤은 3,000년의 시간을 거쳐도 그 아름다움을 잃지 않았어요. 고대 이집트는 이제 역사 속의 한 부분이 되었지만 그들이 남긴 것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그들의 지혜와 노력, 그리고 꿈들이 담겨 있는 유산들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5천 년 전의 사람들도 저처럼 꿈을 꿨고 사랑했고 일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인류는 계속 이어질 거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집트 고대 문명에 대한 우리의 여행을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